AI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데이터. 근데 그 데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말로 데이터. 이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뭔가 투자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러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다듬어졌는가 라는 것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다듬어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역사의 기록으로 남으면서 여기에 생각과 가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욕망이라는 것을 생각과 가치를 넣는다는 말은 이것을 어떻게 합리화시킬까라는 거예요. 욕망인데 야, 내가 좋은 물건, 뭐 좋은 집, 좋은 차 사야 되니까 너들 다 죽어. 이러면은 요거도 먹잖아요. 그리고 민중 공기가 일어나니까 이거를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포장을 했을까?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구석기나 신석기 때 그거를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무속신앙. 그러니까 제사장, 재정일치예요. 정치하는 사람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이거예요. 이 하늘이 이야기했다는데 뭐라고 대우할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고대를 거쳐서 철학적 가치로 바뀌고 아리스토,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철학적으로 뭐 이데아를 만들고 막 두리뭉실하게 포장을 하니까 이제 아크로폴리스에서 논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망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세상은 뭐로 만들어졌느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화자들은 또는 당사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자본가들에게 미의 자본가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자본가인지는 모르지만 그저 왕이고 귀족에 불과하지만 자본가는지는 모르잖아요. 상공인들은 상당히 천대받는 직업군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자본가가 아니었지만 미래 자본가들이 그 역사가 그 당시 사람들은 항상 못 봐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입지를 갖게끔 한 거는 종교였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에서 종교로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니까 권력의 체계를 갖추기가 쉽잖아요. 하이에커의 노예의 길을 보시면 인간이 다른 생명과 달라가지고 지능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것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스스로가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보시면 이상한 종교들 많잖아요. 거기 가서 뭐 재산 헌납하고 그런 경우도 보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장점이지만 이 지능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제로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문명이 쭉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잉여라는 게 생겼고 사유재산이 생겼고 그리고 이 사유재산을 어떻게 내가 합리화시키고 포장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철학적 가치 그다음에 종교적인 권위 정치적인 권위 이런 거를 이제 막 포장을 덮어 씌운 거죠. 서구 제 책은 동양 철학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노자, 한비자, 장자, 법가, 공자, 맹자의 어떤 경제 사상 또는 정치 사상은 상당히 그 공리주의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서구 자본주의적인 어떤 색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향기를 품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책을 써볼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합본이 되면 서양이 바라본 자본주의, 동양이 바라본 자본주의. 그러면 이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가 맞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제 서구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제가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도 포장이 되고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 11세기, 13세기 십자군 전쟁을 쭉 거쳐다가 중세기에 이르러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과학기술이 발명합니다. 뭐 잘 아시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의 인구가 생존을 위해서 이동과 동화를 하는 과정은 전부 육로를 통해서 했습니다. 해로가 없었습니다. 물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해로는 없습니다. 대부분 육로를 통해서. 그래서 책에 보시면 제가 인터넷에서 참고했던 호미닌,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종조 호미닌 또는 호미드가 어떻게 이렇게 이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지도가 나오거든요. 그 인구의 인류의 이동 경로가 비단길의 이동 경로나 그러니까 서구 세계와 아시아 세계의
문명의 이동 경로와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도 그 길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에 들어오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어났다고 제가 이제 표현을 간략하게 적어드리면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 이제 항해술이 나타나죠. 항해술이 나타나니까 가보지 않은 미래 세계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미래 세계가 다가온다는 것은 누구에게 가장 매력적인 거죠? 그렇죠. 뭐 자본가들이죠. 자본가들이 누구라고요? 왕과 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인들은 자본가가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왕과 귀족이 자본가 계급들이었어요. 근데 상인들의 자본가적인 기질이 나타나기,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인 거죠. 슌페터의 말에 의하면 새로운 조직이 나타나면서 이 조직들이 정치를 앞세우고 종교를 앞세웁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종교는 정신적 제국주의의 역할을 했고요.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아프리카에 식민지 내세우고 남미에 식민지 만들 때 항상 성당에서 보시는 신부님들이 이렇게 앞장서고 나가시잖아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더라도 일본 중들이 앞장서 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죽은 사람 위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두운 사이드에서 바라보면 정신적 제국주의의 하나의 표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들이 인간의 어떤 그 철학과 사상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중세 이후에. 그래서 인본주의나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16세기에 들어서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 이것도 가짜다. 그게 이제 켈빈과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너희들 상업 자본가들이 진정한 자본가들이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모은 재산이 결코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에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 돈 잘 쓰면 된다. 여기에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잘 써라 이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항해술이 나오고 그 항해술의 제일 처음에는 노동이었잖아요. 이렇게 노를 저어갔습니다. 배를. 그러니까 노예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전쟁하면 이긴 쪽이 피지배 계급을 노예 삼아서 노를 적게 했겠죠. 근데 과학기술이 중세로 가면서 발전을 하면서 드디어 18세기, 19세기에 전기기관이 나옵니다. 바람을 이제 노를 젓다가 그 다음에 뭐를 이용해? 풍력을 이용해서 돛담배, 범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의 크기도 달라지고 실을 수 있는, 선적할 수 있는 양도 달라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달라지고 그러다가 연료가 인력에서 노동력에서 풍력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석탄으로 바뀌었잖아요. 석탄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석유로 바뀌고 석유에서 바뀐 다음에 어디로 바뀌어요? 원자력으로 또 바뀌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이동과 동화의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류의 이동과 동화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더라. 그래서 그 부의 이동은 바로 인간의 욕망, 근본적인 욕망, 그 욕망을 어떻게 합리화해 왔는가를 놓고 보면 그 발원점은 인류 시초부터더라. 이거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더 따뜻하게 지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경쟁 속에 나오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코딩 그러잖아요. 그럼 구석기 시대에 코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암호화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봐요. 논리 비약이라고 하셔도 뭐 할 수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 코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동굴백화 나오잖아요. 여러분 동굴백화 보시죠. 거기 보면 이제 사슴 그림도 있고 사냥하는 그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거 사냥할 때 같이 참석하지 않은 사람 외에 그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코딩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지능은 코딩의 역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딩 그러니까 상당히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선진화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디지털화되어 있고 앞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코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에도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그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해석하라고 동굴에다가 그림을 적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의 진화, 서구 사회에서 인류 문명의 진화를 놓고 보면 그런 동굴벽화와 같은 끊임없는 코딩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점. 그런 코딩의 역할이 문자의 발견, 세계사의 기록,
기록 문화로 이어져 오면서 철학과 사상의 발전이 합리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합리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중에 가장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책에서 언급을 간단하게 했는데요. 19세기 후반부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 영국의 문명률이 한 70%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산업혁명 직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죠. 그럼 도시 질서는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죠? 홍보하고 교육해야 되겠죠. 홍보하고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글자를 알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제도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만큼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는 새로운 선진 문물에 대한 문명의 발전을 이해하고 그 이해됨 속에서 같은 이해관계를 갖도록 동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절실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제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제도는 그런 동화와 하나의 커뮤니티로서의 이해관계를 최대 공약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의 방향으로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의사가 돼야 되고 변호사가 돼야 되고 전문직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저같이 박사학위를 받아서 알든 모르든 막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아 그럴듯하다 싶으면 저 사람 이야기가 다 진실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연예인처럼 막 재밌게 이야기하면 아 저 사람 이야기 재밌게 해 뭐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면 또 뭐 셀럽이 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해가는 사회로 지금 이렇게 전이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가지고 오는 많은 그 역사 속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 욕망의 본질은 끈을 놓고 있지 않고 있더라. 그것이 어떤 형태로 왔는지에 대한 그 변화의 모습이 있을 따름이지. 근데 그 변화의 모습은 때로는 정치가, 때로는 종교가, 때로는 자본가가, 또 때로는 서로가 시너지를 내서 많은 사람들을 눈가림 속에서 잉여 부분을 자기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더라.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전개를 하면서 제가 단순하게 그냥 뭐 철학적인 이야기만 적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양이 박스에 있잖아요. 책 보시면 아십니다. 그런 물리학적인 기초 물리학적인 내용도 제가 서술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제가 저번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플이나 이런 미국의 유명 기업들을 1995년 IPO 했을 때 만약에 100만 원, 1000불치, $1000를 샀을 경우에 지금 가치가 얼마일까까지도 계산을 해봤고요. 다 계산을 해봤어요. 결국은 문명을 리드해온 국가의 주가가 수천 배 뛰지 그 뒤를 패스트 팔로우로 따라가는 국가의 경제는 수천 배, 수만 배 뛸 가능성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먼저 알아내고 먼저 캐치해내고 이거를 잘 종교로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포장을 하든지 뭐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잘 포장을 하든지 잘 포장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한 대기업이 25만 명 직원들이 있다. 그럼 여기는 병원을 세워도 되잖아요. 식당을 세워도 되잖아요. 건설회사 만들어도 돼요. 왜?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범위와 경제적 규모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Economy of scope, economy scale, economy of density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경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필요 충분 조건들을 하나씩 자기 합리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만들어졌더라. 그것이 정치적으로 나타날 때는 프랑스 혁명이 나오기도 하고 영국의 권리장전이 나오기도 하고 인권선언이 나오기도 하고 미국의 독립전쟁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정치적인 형태로 나서 우리로 하여금 고면만 보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달달달 외우고 이 뒤에 경제적인 배경은 뭐고 종교적인 배경은 무엇이었고 여기에 대한 관심은 또 다른 걸로 스타카토로 끊어서 보더라. 근데 이걸 한번 딱 붙여서 보니까 이래서 종교는 이래서 미국에는 아이리시계의 카톨릭보다는 프로테스탄티즘이 더 강하고 이래서 영국은 아직까지 아일랜드와 분쟁에 있을 수밖에 없고 유럽은 이래서 이런 역사 속에서 지금도 러시아와의 관계가 참 오밀조밀하고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앙숙 관계 서로 으르렁거리는 관계 필요에 따라서는 붙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질적인 관계 이런 내용들을 책을 읽어보시면 속에 숨어 있는 내용들이 철학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무엇까지 다루냐면 암호화폐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웹 3.0 이야기까지도 드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책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즉슨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만 써왔기 때문에 전략적인 포괄성, 전방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유연한 전략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이제 경제 발전 시스템은 유연해져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국주의가 되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제국주의가 되면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야 무슨 제국주의를 해 우리가 만주벌판을 침략해서 먹겠다는 소리야? 아니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먹어야지만 제국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남북한 통일이 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5천 저쪽이 2,500 흑룡강 연용성 길림성 인구 1억 5천에서 2억 그러면 이 시장권이 만주 시장권이 거의 3억의 시장권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요리하고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하면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국가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공자주의적이고 유교적인 전쟁으로 나는 내 체면이 중요하고 채통이 중요하고 내 위신이 중요해. 그러니까 국민들 잘 살려야 되고 양극화 그거 큰일 날 일이고 출산율을 올려야 되고 다 옳은 말이죠. 근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잖아요. 먹을 거 있어? 안 굶어 죽을 자신 있어? 이게 전제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제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가 사과나무 비교를 드렸잖아요. 처음에 사과나무 심어 놓으면요. 저도 사과나무 심어 봐서 알거든요. 한 3년 지나고 나면 사과가 아주 풍성하게 열립니다. 근데 4년 5년차 접어들면 열리는 사과 수가 줄어들어요. 그럴 때는 새로운 사과를 심든지 새로운 과일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왔느냐는 거예요. 종교가 안 했으면 과학기술이 했어야 되고 과학기술이 안 했으면 정치가 했어야 되고 정치가 안 했으면 철학자가 했어야 되고 철학자가 안 했으면 경제학자가 했어야 되고 경제학자가 안 했으면 다른 인문사회학자가 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만 한 사회가 인류 문명사적으로 진화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문학 이야기가 거기서 왜 나와? 여러분들 영화 터미네이터 보세요. 1984년 처음 나왔던 터미네이터가 지금 제네시스까지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인공지능 이야기로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2001년도에 AI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이미 스티븐 스필버그가 AI라는 영화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 중에서 로봇이 사람과 똑같은 피부 조직을 가지고 로봇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를 했는데요. 사랑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나오면 종국적으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눈물이 나와요. 근데 이 로봇이 결국 영화 끝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고요. 여러분 인터스텔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산업 이야기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를 속이지 말자. 정직하자. 나 부자 되고 싶고 나도 잘 살고 싶고 나 좋은 차 가지고 싶어. 그게 왜 잘못됐는데? 그거는 누구나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상대방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벌어야 된다는 게 자본주의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건 죄악이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인 절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결합체로 시너지 효과를 정치체제이면서 경제체제로 같이 가져가는 인류가 개발한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개념 중에서 그나마 인간 본능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그런 체제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실패했느냐? 안 되죠. 인간의 본능이 남과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이지가 않다니까요. 내 아이가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있으면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네 전체가 한 달 만에 롤러브레이드로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적으로 가치로 산다면 아니 다른 주변 아들이야 롤러브레이드 타고 놀 때 우리 애들은 자연과 함께 뛰어논다고 하면서 나비 잡는 채 들고 다니면서 살면 되잖아요. 내가 뭐 굳이 비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욕구, 욕망, 야망, 본능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이 불교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가미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중도 사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쌍차쌍조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양쪽의 벽을 허물어서 중간으로 온다는 것, 즉 상대성을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개념을 제가 뭐 깊게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내용이 이 책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신적 제국주의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절대적 가치, 너는 누구냐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상대성을 찾는 게 아니라 절대성을 찾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하는 것이 남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남의 이목을 위해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인지를 엄격히 구분할 수 있으면 저는 인류 생활에 그렇게 큰 분쟁이나 문제는 안 생길 거라고 봐요. 살다 보면 결국은 구분이 만들어지겠죠. 지위도 만들어지고 계급도 만들어지고 사람이 늙어지니까 세대도 만들어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시간은 다 주어졌는데 그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함에 따라서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남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내 시간은 하나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들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왜 인류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가. 답을 찾을만 하면 딴 데로 비껴나가고 답을 찾을만 하면 또 딴 데로 가서 답을 찾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두고 보니까 인류는 엉뚱한 곳에서 길을 헤매고 있더라. 이제 그게 제 하나의 결론인데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놀던 마당은 지구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21세기 오늘날 이 시간까지 우리가 노는 바닥은 지구입니다. 근데 이상한 괴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호킹이 이야기한 전체 물리학, 아인슈타인의 양자역학, 그리고 본의 또 양자 물리학 이런 여러 가지 그 물리학자들의 그 역할.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왜 위대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력과 양력의 이런 법칙이 우주 어디에 갖다 놔도 그대로 일반화시킬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법칙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절대적인 가치는 그런데 상대성이라고 하는 이론이 딱 들어가니까 이게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그냥 평평하게 이게 공간 속에 떠 있는 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아니야. 이게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쭉 늘어져 있어. 그래서 공간의 어떤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구가 공전하는 것도 일정한 형태고 중력과 양력에 당기는 힘도 밀고 당기는 힘도 일정한 형태고 그런 논리를 상대성 논리로 개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핵심은 E = MC 스퀘어와 같이 만류 인력 법칙에서 고전 물리학에서 나온 질량 보존의 법칙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그런 법칙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서구학자들은.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아이고 세상에 뭐 그렇게 중요한 게 많어. 그냥 내가 편안하면 되고 자연과 함께 동화해서 나도 자연의 일부인데 편하게 살면 되지. 이게 동양 철학이라고 한다면 또 맹자가 말하는 덕의 정치. 임금은 덕을 베풀어야 국민들이 따른다. 여기서 생략된 말은 도자. 그러니까 도덕의 정치. 예. 그런 정치와 경제체제라면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면은 저 세상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지? 그럼 저걸 저렇게 벌어지면 이걸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시간을 앞당길 수 있고 거리를 당길 수 있고 속도를 낼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멀리 가면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게 서양의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노마드죠. 노마드 정신. 그럼 이제 이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쯤 되면 이제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45억 년 살아왔고 이제 45억 년 남았대요. 근데 저도 한평생을 살아봤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건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구에서 지금쯤이면 인류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죠? 인터스텔라나 마스, 화성 같은 영화를 보시면 지구에서 인간은 탈출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노아의 방주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에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화성의 여행 뭐 그런 개발들이 나타난다. 그럼 거기에 가장 필요한 기술이 뭘까? 컴퓨팅 기술이죠. 뭐. 우주로 날아가면서 그 계산을 우주선 안에서 컴퓨터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양력이 어떻게 되고 중력이 어떻게 되고 속도 광속으로 얼마를 돌파 전부 다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이제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난해하지만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건대 미래 세계는 우주로 가겠구나. 그럼 우주로 가는 방향으로 미국이 방향을 틀어놨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에론 머스크의 생각, 화성에 보내겠다는 생각, 그러면 달은 어떻게 할까? 전초기지로 사용하겠구나. 그러면 달을 왜 전초기지로 사용하지? 광속으로 돌파하려면 무슨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가 뭘까? 수소연료겠구나. 그럼 수소가 달에 어디 있지? 남극에 보니까 얼음 덩어리더라. 그럼 남극에서 얼음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요연한 일인 것 같죠. 근데 인류는 45억 년을 지나오면서 4만 년, 7만 년 전에 호미니드가 나오면서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문자도 없고 동굴에 벽화를 새기면서 뭔지 모르지만 배고프면 먹고 싶고 뭔지 모르지만 추우면 덥고 싶고 하던 그런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인류이기 때문에 과거 22세기, 23세기, 24세기에서 지금 20세기와 21세기를 바라보면 구석기나 청동기 시절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뭐 해야 되냐,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던져놨어요. 한국은 앞에서도 제가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AI를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AI를 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은 2001년도에 AI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또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국,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신 인문사회과학이 같이 발전해 나가야 돼. 그래야 합리화가 되고 포장이 돼요. 누구는 앞에 나오고 누구는 뒤따라가고, 물론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다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렵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이미 중국이 다 써먹었고 우리도 써먹었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뉴 인벤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체 물리학. 시대 역사가 어디까지 내려가요? 고대 그리스 로마까지 내려가잖아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죠? 코페르니쿠스. 그 시대까지 내려간 역사가 누적되고 누적돼서 나침반도, 중국이 나침반을 만들었지만 항해술도 만들고 천체 물리학도 만들고 점성술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라고 하는 화두가 탁 떠오른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1984년 반도체 시작했잖아요. 1990년 PC 시대가 열렸잖아요. 왜 PC 시대가 열렸죠? 인터넷이 나왔으니까. 그걸 누가 했어요? 미국이. 그러면 미국은 모든 첨단 컴퓨팅 기술에 대한 리더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고 가서 공부하고 안 왔나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반도체 학과가 필요했고, 그래서 대학에서는 반도체 공과대학에 과를 증설을 했고 학생 수를 늘렸죠.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지금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 반도체의 초기에 설립자와 함께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적어도 AI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데이터. 근데 그 데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말로 데이터. 이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뭔가 투자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초. 동굴 벽화가 기초였다니까요.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코딩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 코딩이 나온 동굴 벽화에 AI에 비유를 하면 뭘까? 데이터죠. 그 데이터를 끌고 모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끌고 모은 데이터 센터 하나 변변한 짓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의대 정원 2,000명 수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AI 인력이 이만큼 필요할 테니까 AI 학과를 만들어서 빨리 AI 증설하고 학과를 개설해서 교수들 초빙하고 교육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니까 마치 뭐 이렇게 되면 민생경제하면 민생경제가 해결될 걸로 아는 것처럼 AI 학과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어지면 곧바로 뭐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왜? 기초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기초물리, 기초화학, 기초생물, 기초천체물리 모든 이런 기초과학이 농축되고 응축됨으로 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그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미래 가치적인 비전이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때다. 인류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고 제가 책에 썼지만 그 인류는 유목민적 DNA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서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 던져진 질문입니다.
심지어 아이젠하워는 미국 경제는 군산복합체라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가치와 철학이 논의될 수 있는 자유로운 언론이 존재하고 자유로운 논리가 존재하는 그 아크로폴리스와 같은 그런 광장의 문화가 대한민국에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앞으로의 그 비즈니스를 지구 비즈니스로 봐서는 이제 안 된다. 지구와 우주 간의 비즈니스로 보고 새로운 작업 설계를 해야 되고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리더가 누구냐? 중국이냐? 러시아냐? 미국이냐? 저는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은 우주 시대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팅, 양자 물리학, 그다음에 AI, 바이오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인프라적으로 열리고 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지만 70년대 우주선 띄울 때 원숭이 싣고 갔다. 그다음에 식물을 하나 싣고 갔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시오. 그냥 뭐 동물은 어떻게 반응할까 진공 상태에서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인류가 이동하게 되면 짐승들도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자 우주 항공사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종족 본능을 해야 되잖아요. 인류도. 그럼 남자들만 쭉 날아가가지고는 종족 본능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주 비즈니스에 대한 실험은 미국과 서구는 적어도 1910년도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놓고 우리가 진정한 패스트 팔로우가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1970년 이후에 일어났던 서구 문명의 발전 과정, 인류 문명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교양, 인문, 철학, 사상,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다시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내용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핵심은 그렇습니다.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구석기 시대의 인간의 욕망이나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의 욕망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부의 흐름은 이 욕망이 정직하고 솔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전개되는 방향을 따라서 가지 숨겨지고 음침하고 감춰진 위선과 거짓이 난무하는 곳에는 이런 부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더라.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부의 흐름이 아니라 불법과 부패와 부정의 흐름이고 그거는 전 세계 GDP의 1% 남짓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거를 보지 말고 좀 더 밝은 세상에 90에서 99%의 세상을 보고 우리가 새로운 설계를 준비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한국 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이 책을 제가 쓰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도 반도체를 83년에 공식화해서 10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늘날 대한민국 36,000달러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했고, 그러므로 해서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국민들이 희생했던 국민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해줬다고 믿거든요. 그럼 좀 더 이제는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가치지향적인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기업 상들이 만들어지고 보여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젊은이들이 사과나무에 앞으로 사과가 더 많이 열리겠구나. 왜?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었으니까. 새로운 과일도 먹을 수 있겠구나. 이제 자두나무도 심었고 복숭나무도 심었으니까.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면 직업의 안정, 소득의 안정, 미래에 대한 안정, 복지제도의 안정, 기타 등등을 통해서 출산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 책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으로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한번 호기심을 가지시고 구해 보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